교수님이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뭐 저 같은 그래도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고 앞서 말씀 주신 걸로 가름을 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한 30분 안에 모든 발표를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둔촌 사상의 개성과 칠곡 광주의 시가문 제목입니다. 뭐 이게 이제 둔촌이라는 호를 쓰시기 시작한 게 신돈의 박해를 받고 그걸 피해서 영천으로 가서 한 3년 반여 정도 거기에서 이제 피신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이 둔촌이라는 호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란 이름도 그때 짓게 되고 또 자로 호연이라는 것도 그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3년 반여 정도의 이 피난 생활이 이 소위 둔촌 사상이 형성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하는 것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둔촌 선생은 이 피난을 가시기 전부터 당시 그 동료들 기록에 보면 굉장히 그 기계가 강하고 그 의로운 선비로 이미 명성이 나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른 말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한테 피해가 돌아오겠다 싶어서 그 피해를 피하겠다고 숨는 그런 비겁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피신을 택하게 된 데는 다 경전상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경전상의 근거는 크게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논어에 보면은 논어에 이 성인들이 혹은 어진분들이 어떨 때 피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시대가 되면 그리고 그걸 바로잡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면 성인들은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 도를 보존한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공자가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은나라 말기에 세 분의 큰 현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은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한테 이제 직언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비간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같은 이제 그 주왕의 숙부이면서 주왕한테 바른 말을 해도 주왕이 듣질 않으니까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이 도를 보존했던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미자인데, 미자는 이분도 역시 주왕의 숙부였습니다만은 그 비간을 죽이는 걸 보고는 그 은나라의 제기를 이렇게 가지고 송나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들어섰을 때 주무왕이 그 미자에게 그 은나라의 제사를 잇도록 하는 이런 이제 이 고사가 남아 있는데, 이 세 분을 공자가 은나라의 마지막 현인 세 분으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논어의 이 난세를 이 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이제 설명하신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난세를 대처하는 군자의 도로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군자가 난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주역입니다. 이 주역에 보면 천산돈꾀가 있는데, 이 천산돈꾀에 보면은 난세 군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삼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서보다 높은 반열에 있는 게 삼경이잖아요. 삼경이라고 할 때 시경, 서경, 역경이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영천으로 피난을 가신 것은 이건 단순히 목숨을 뭐 부지하겠다는 이런 도피라기보다도 경전에 근거한 도를 지키기 위한 능동적 저항이냐 실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실제 이게 이제 둔촌이라는 호를 갖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 영천에 있는 그 시조묘죠. 이 당 선조의 묘인데, 이건 제가 그냥 보고, 이 천산동계의 이 함의는 뭔가 하면 이 형상이, 이게 이제 천산동계의 형상인데, 밑에 산이 있고 위에 이제 하늘이 있는 건데, 이것의 의미는 소인이 득세해서 난세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위로 멀어지고 산은 아래로 멈춘 이런 형국이 이제 천산동계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주역에서 말하기를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도가 형통해짐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객관적인 형세가 이럴 때는 물러나서 도를 보존하는 것이 군자의 처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주역 천산동계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러가서 이렇게 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말하는 것이 이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역에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말이 나오는 건 아닌데, 거기에 보면 이 비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숨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그 호연지기가 꽉 차서 여유롭고 초연하게 은둔하는 이런 경지를 비둔이라고 그러고, 이 주역에서는 이 천산돈계에서 바로 이 난세 군자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말은 지금은 옛날 고어입니다. 한자 고어라서 이걸 현대에서는 둔으로 고쳐서 씁니다. 그래서 이 천산동계는 달아날 둔, 피할 둔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제가 논문에 자세히 써두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산동기는 이 난세의 그 군자의 처심인데, 이 천산돈의 형세가 소인이 이렇게 권세를 잡고 마구 그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난세가 이게 영구히 지속된다 이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둔촌 선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이 천산돈계의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이런 시기이고, 이 천산돈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온 게 뇌천대장계가 옵니다. 주역에 보면 이 뇌천대장계는 바로 그런 혼란한 전국이 수습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이런 시기인데, 그 시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시기를 못 맞겠지만은 내 아들들이 또 내 손자들이 활동한 시기가 되면은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셨던 거죠. 아까도 이제 김문태 교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 아들 이름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아들이 세 분인데 지직지강지유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지직지강지유는 주역이 아니고 그 서경 홍범에 나오는 삼덕입니다. 홍범 구주에 나오는 이 삼덕인데, 이 홍범이라는 책은 어떤 문헌인가 하면은 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새로 이제 왕조를 열었어요. 왕조를 열고 그 왕조를 다스릴 수 있는 정말 하늘의 규범 같이 이런 숭고한 규범이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당시에 현인이었던 기자를 모셔와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홍범구주예요. 그래서 홍범구주는 유교 국가에서는 언제나 이게 국가를 다스리는 하나의 그 경세의 전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 나라에 필요한 그 경세법이 아니고 새로 왕조가 개창된 새로운 나라에 필요한 이 전범인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 삼덕입니다. 그래서 직강유 삼덕이 나오는데, 이걸로 자제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곧 너들 시대가 온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것은 그때는 조선일 줄 몰랐죠. 이 고려라는 나라는 곧 망할 거고 새로운 왕조가 열릴 것이고, 그 왕조가 열렸을 때 정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라 하는 이런 뜻으로 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모건에게 보낸 이 둔촌 선생의 편지글에 그 글이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자신의 세대는 은둔의 시대였으나 자손들의 세대가 되면 치세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자손들이 국가의 동량이 되기를 이렇게 염원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고, 이 천산동계 다음에 주역이 이제 뇌천대장계가 오고, 뇌천대장계 다음에 화지진계가 옵니다. 화지진계는 땅 위에서 해가 떠오르는, 땅에서 해가 떠오르는 이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화지진계는 우리가 뭐 삼자팔손 구문가라고 하는 그 시기가 이제 이 화지지인에 해당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름만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그들이 국가의 동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를 인재로 자손들을 길러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말하는 뭐 정문의 일부가 여기에 지금 패널로 걸려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자손들을 교육을 했는가 하면, 이게 이제 정문이 있죠. 자식에게 금을 채운 광주리를 물려주는 것보다 경서 한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가문의 보배를 전하는 길이다 하는 건데, 경서 한글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가르친다고 했어요. 이 가르친다는 경서에 담겨 있는 건 뭔가 하면 소위 위기지학입니다. 유학의 참된 학문의 방법,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육아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학문, 이걸 가르치는 것이 경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수기치인을 가르치는 건데, 이 정문의 뒷부분이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데요. 이 정문의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의 보배는, 그리고 이게 대대로 지내줄 가보는 무엇인가 하면 청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금이라는 말은 청렴과 금소 이 말입니다. 청렴은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도의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청렴이라고 하고, 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일체의 무력을 이겨내는 이러한 것을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물욕이 없고 이렇게 깨끗할 때 사회적 관계에서 청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청금할 때 비로소 뭐가 보이는가? 육아에서 말하는 위기지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위기지학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자, 공자의 말씀, 뭐 성인의 말씀, 요순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냥 그게 네 마음에 들어가느냐?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그 기본이 뭐냐? 기본이 청금이다. 그래서 청렴과 금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위기지학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네가 국가의 동량이 될 수가 없어. 이게 둔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둔촌은 당시로 봤을 때 자식들을 보통 자기가 안 가르치잖아요.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본만 자기가 가르치고, 그 나머지 학문은 좋은 스승을 찾아서 가르치는데, 후배 중에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또 후배로서 가장 둔촌을 존경했던 분이 포원정몽주잖아요. 포원정몽주는 고려 말에 소위 도덕의 종장으로 불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조선에서도 도학의 그 원류로 불리는 분이잖아요. 이분한테 아들 셋을 다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둔촌의 아들 세 분은 포원의 학문을 고스란히 개성했어요. 그리고 그 포원은 둔촌의 아들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논문에는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포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놓으려면은, 예? 광주이시 둔촌처럼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포원 밑에서 기초가 탄탄한 둔촌의 아들들이 가서 공부를 하니까 마치 이지직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시험에서 차석으로 합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둔촌의 그 학문과 포원의 학문을 개성했던
그 후손들이 이지직이고 이지직의 그 후예가 이제 이 인손이잖아요. 이 둘째죠. 그 밑에 이제 가학이 쭉 형성되면서 소위 앞서 나왔듯이 삼자팔손 구문과 이런 이제 큰 영예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둔촌과 포원의 학문을 개성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서 조선의 동량이 됐던 이런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앞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 영천 시조묘 앞에 세워진 이 비석이죠. 당금 문벌에 가장 성한 것은 광주이시가 최고다 하는 성현 용제총화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학문으로부터 비록돼 나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위 광주이시 문종, 칠곡문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이 광주시들이 칠곡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게 이제 갑자사화가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갑자사화는 1504년 연산군 10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연산군의 생모가 이제 그 폐비가 되고 사약을 받은 윤씨였잖아요. 이 폐비 윤씨에 대한 이제 복수를 한 게 갑자사화였는데, 당시에 그 폐비 윤씨한테 사약을 들고 갔던 이제 형방성지가 이세자였습니다. 이세자는 소위 그 이극감이죠. 그래서 이 소위 팔극이라고 했을 때 제일 맞이가 이제 극배고 둘째가 극감인데 그 극감의 장자가 이세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세자가 이제 이 성지, 형방성지로 도성지였죠. 도성지로 왕명으로 가지고 이제 사약을 가져갔고 그 사약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서 결국은 윤씨가 그 먹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연산군이 이제 이 당시 연산군 당시 이세자는 애조 판서였습니다. 애조 판서였는데 이미 연산군은 이전에 그 한 차례 사화를 일으켜 가지고 여러 살인들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걸 문제 삼아서 그래서 한 차례 예행 연습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사화를 일으키는 거니까 뭐 이게 이제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유림들이 이때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피해 상황만 간단히 보면 당시 이극감의 장자였던 이세자는 이 사약을 직접 들고 갔다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배를 갔다가 풀려 나왔다가 다시 유배를 가면서 자결하라는 명을 내려서 이제 자결했고 이때 네 분의 아들도 전부 같이 처형됩니다. 그리고 이세자의 아우 이색을도 명나라의 사행으로 갔다가 귀국하자마자 바로 처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극주는 이게 이제 이인손의 네 번째 아드님이시죠. 당시에 좌의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세자를 그렇게 이제 처벌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 이극배의 후손들도 이와 관련해서 전부 처형을 하고 뭐 나머지 이제 그 이극준도 이때 이제 관직을 삭탈당하고 했는데 연산군은 거기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이들의 집을 전부 헐게 했습니다. 집을 다 헐어버리고 그것을 못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들의 죄명을 돌에 새겨가지고 거기 자리에다가 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가문을 지우려 했어요. 실은 뭐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2년 뒤에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원상회복이 됩니다만은 이 2년간에 걸쳐서 정말 철저하게 그냥 이 집안이 연산군에 의해서 도륙이 되는 거죠. 그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이세자가 사약을 들고 갔지만은 당시에 광희팔극이라고 해서 광주이시 문중에 그 소위 팔극이 조정을 쥐락펴락할 만큼 위세가 있었으니까 실은 뭐 이때 물론 갑자사화 때 광주이시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여러 성씨들이 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연산군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도 전부 이제 살아남은 그 손자들, 이런 이들은 전부 서인으로 강등을 시켜서 영국의 관직에 못 나가게 하고 각 고을에 전부 이렇게 쫓아보내서 거기에서 역을 지는 진짜 이 서인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 자세한 사항도 논문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처음에 사약을 들고 갔을 때 그 집안에서 나온 얘기가 연료실 기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도성지로서 사약을 들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안에 그 한 어른이 아 이제 우리 집은 이제 막 가문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성종의 세자로 연산군이 세자가 될 건데 세자가 되면은 우야라도 이걸 나눠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복수를 안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산군은 그 성종은 철저히 자기 그 아들이 자기 모친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 못하도록 막으면서 키웠는데, 그리고 도덕적으로 참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키웠는데 연산군이 어릴 때부터 하는 짓들이 굉장히 좀 불길했습니다. 성종이 굉장히 사슴을 아꼈는데 활로 그 사슴을 쏘아서 죽인다든가, 자기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사슴을 말이 자기가 활로 쏘아 죽인,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정에 문제가 되고 대신들한테 또 막 그렇게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패득한 짓을 하고 해가지고 이미 이때 이런 모습들이 조정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고 집안에서도 걱정하기 시작한 건데, 이때 이극견 좌동래 공께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성주 목사를 내려오셔가지고 계실 때 이제 둘째 아들 이지를 여기에 혼인을 시켜가지고 욱갓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사화가 일어났고, 그 갑자사화를 보면서 이지는 칠곡에 완전히 은거하다시피 있으면서 이제 입향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뿌리를 내리면서 이 지역 살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영남 살인으로 재경 훈구 세력에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 칠곡에 내려와가지고 이 영남 살인들하고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는 이런 이 과정도 제가 논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썼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실제 이 광주이 씨는 서울에서는 당시 훈구 세력이었지만 그 학통이 포원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학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의 살인들은 호원을 자신들의 그 도학의 연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팔극 때 오면 특히 그 이세자 단계에서는 그 한원당과 굉장히 교류가 깊었고, 이세자의 자손들이 또 전부 한원당 밑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이 씨는 세력으로 나누면 훈구 세력이었지만은 이 학통으로 보면은 호원으로부터 한원당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퇴계로 내려오는 이 영남도학의 맥과 계속해서 교류가 있고 그 밑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학통을 전수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전통 속에서 이제 이 지역에 내려와서 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당연히 이 지역 살인들하고 쉽게 교류를 하면서 이 지역 통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입향적으로부터 4대 만에 현손 때 이제 석담 이윤우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지역에서는 보면 퇴계가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소위 우리가 오늘날 퇴계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때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퇴계학이라는 학문이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정형을 갖추었을 때 그 최초의 전파지가 성주가 됩니다.
성주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퇴계 문인 중에 금계 황준양이 성주 목사로 내려와가지고 퇴계 선생의 학문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체계를 갖췄으니까 이걸 영남 지역에 퍼뜨려야 되겠다 하고 여기에다가 학교를 짓습니다. 그게 녹봉정사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 녹봉정사를 짓는데 가장 앞장섰던 것이 바로 석담의 윗대입니다. 윗대. 석담의 부친대에서 그래서 녹봉정사를 짓는데 크게 세 가문이 이제 선발이 되어서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석담 그 이제 선대인데 이 진짜경자 할아버지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녹봉정사가 여기 생기면서 녹봉정사는 건물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다 퇴계가 직접 자문을 해서 이름을 짓게 되는 이런 일종의 서원처럼 만들어진 것이 녹봉정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문의 학문에 이게 이제 포원정몽주와 둔촌 이 집으로부터 내려온 이 학통에 퇴계의 학통이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결합시킨 분이 석담 이윤우입니다. 석담 이윤우는 이 퇴계의 직전 제자 한강 정구의 고제였죠. 그러니까 한강 정구의 학문을 정통으로 개성한 게 석담 이윤우인데 한강 정구는 바로 퇴계 밑에 가서 공부를 했던 퇴계 4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이 석담대에 오면은 이 둔촌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과학과 영남의 퇴계학이 이게 완전히 융합되는 이런 단계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석담 선생이 세우신 이 감호정사라는 학교고 매운마을에 있는 학교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감호정사를 지을 때 이제 일화로 남아 있는 건데 원래는 욱간마을이 계시다가 한강이 세상을 떠나시고 한강하기 상당히 위태롭고 퇴계하기 위태롭게 되자 이걸 영남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매운마을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감호정사를 세우고 감호정사를 중심으로 퇴계 한강으로 이어지는 이 향맥을 굳건히 지키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매운마을에 처음 이제 자제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시니까 모든 게 집도 없고 해가지고 살기가 불편했죠. 그때 그 이제 이미 뭐 결혼을 한 자제들이 있었는데 이 좀 집부터 좀 넓히고 그 다음에 감호정사를 지읍시다 하니까 그때 이제 이게 그 뭐 얘기입니다. 이 나오는데 이 집이 좁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들 마음에 사치심이 이 불만을 낳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집 넓힌다 어쩌다 이런 불평하기 전에 네 마음이 맑은지 깨끗한지 그걸 먼저 네가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그때 이제 이 빙호명이라는 걸 짓습니다. 이 빙호명은 한강도 굉장히 중시하셨던 글인데 이 이제 명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얼음 같은 그 속마음, 옷과 같은 그 기질이여 극과 속이 하나 없이 깨끗하여 비어 있고 맑고 밝게 빛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대학에 나오는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라. 군자의 학문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군자의 학문의 바탕이 되는 것은 뭔가 겉과 속이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그리고 뭘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텅 비어 있고 밝은 이 마음이 있어야 학문이 된다. 이게 우리 둔촌선조로부터 내려오던 우리 집안의 가풍이고 학문이고 이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한결같이 하시던 말씀이다. 소위 청금이라는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위기지학이라는 군자의 학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뭐 공부한다고 하는데 집 좁다고 그렇게 타령이 날 것 같으면 아직 공부 기초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시는 게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아니 뭐 뒤에 이제 다른 일화와 관계되어지는 건데 이 석담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집의 중요한 보물은 청백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백.
이거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물려온 보물은 청백이다. 이게 이제 이 둔촌 정원에 나오는 청금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탄천 선생이 조선 최초의 청백리로 이렇게 이제 후대에 그렇게 추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둔촌으로부터 비롯되지만 항목 도맹으로 치면 포원 정몽주와 퇴계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학문이지만은 그 학문의 가장 기초는 청금이다. 이게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고 보물이다. 이걸 국보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수 허목이 뒤에 석담의 묘지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석담은 대현의 문화에서 이 대현이라는 것은 한강 정구 선생을 말하고 바로 그 한강 선생의 스승인 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계와 한강의 문화에서 학문을 다 갖고 누추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을 평안하고 고요하게 가져 외물에 끌려 유혹되지 않았으면 이게 소위 청금을 말하는 거죠. 이 집안의 보배라는 청금을 말하는 거고 도를 지키는데 구참이 없이 하였으되 오로지 학문을 일으키고 그를 숭상한 일에 관심을 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조선에서 위기지학을 하는 참된 선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석담일가는 연원이 뚜렷한 학문을 했고 연원이 뚜렷한 학문은 포원의 학문을 이었고 퇴계의 학문을 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금은 둔촌에서부터 비롯돼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 집안의 하나의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앙정제의 경랑 속에서도 광주 이시 가문이 도덕적 우위를 지키고 또 영남의 명문가로 또 당대 최고의 문벌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검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둔촌은 그래서 이 둔촌이라는 호가 나오게 된 이 둔도는 이게 그냥 뭐 위협이 오니까 도망하고 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 경전에 근거해서 그러한 환경 때에 맞는 소위 시중의 학문으로서 둔촌이라는 호가 나왔던 거고 또 둔촌이라는 덕이 나왔던 거고 둔도가 나왔던 거고 후손들한테서도 꾸준히 뭘 가르치는가 하면 시중에 맞는 그 때와 공간에 적합한 유학을 해야 된다. 소위 위기지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너가 청금해야 된다. 청렴하고 검소해야 된다.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 시중에 맞는 학문을 할 수 없고 시중에 맞는 학문이 안 되면은 그게 학문이 도리어 너 자신에게도 사회에게도 오히려 이게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금과 위기지학으로 가문의 정체성을 세웠던 것이 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통이 아닌가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갑작사와 같은 이런 위기도 있었지만은 소위 인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이 위기지학과 이 청백의 정신 이게 둔촌에서 발원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 가문의 하나의 정체성과 하나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그런 보물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발표해 주신 이웅갑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